안녕하세요. 정준이 해시태그 거의 없답니다. 옆에는 정준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육중한 캠핑카를 몰고 교수님과 가고 있는 곳은 경기도 여주입니다. 지난번에 연배 있는 기자분님들 네. 그분들. 네, 나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고. 맨날 우리가 기자 욕하고 비판하는 거 하니까. 네. 직접 데려다 욕하자는. 그렇죠. 좋은 기자를 많이 소개해달라고. 이런 이제. 아마 TBS의 면피용이 아닐까. 기자들한테 너무 미움을 받으니까. 아니 요즘에 본의 아니게 TBS가 굉장히 언론에서 핫하더라고요. 뭐 예산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게 이제 법적인 요건을 어기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치사한 거지. 맞아. 실질적으로 방송을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럼 정말 내년에 힘들겠군요. 여러분 해시태그 내년에는 이렇게 야외 촬영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야외 촬영. 지금 저희는 캠핑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아주 좋고 지금 낙엽이 이제 거의 절정에서 조금 꺾였죠. 낙엽의 절정에서 꺾인 게 아니라 단풍이 절정에서. 교수님 나 진짜 부탁했어요. 뭐요? 오늘은 교정하지 마세요.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좋네. 그러면 준비를. 하여도 상관이 없어서.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 오늘 멀쩡히 집에 가는 거 맞죠? 색깔을 어떻게 할까요? 약간 지금 되게 어설프게 섞였거든요. 세 개입니다. 세 개. 해시태그는 왜 자꾸 저한테 육체 노동 시키는 겁니까? 우리가 둘둘 해야겠지? 지금 제가 불평하는데 교수님께 불평하게 해버리면 어떡해.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좀 의외로 수동적인 면이 있으셨네. 저기 오시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쪽에 박상희 기자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예, 인사부터 할까요? 말까요?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박수치 타임을 드릴게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 너무 튀는 행동을 좀. 저번 야유회 때는 저하고 교수님이 요리를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교수님이 잘하고 있는 요리를 제가 중간에 망쳤죠. 무슨. 오늘은 저희가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셰프를 데려왔습니다. 의식하지 마. 의식하면 촌스러워. 의식하지 마. 자주 못 온 분 같아요? 네. 지금 눈물 흘리시잖아. 내가 왜 이걸 하나. 정준이 해시태그 두 번째 야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주시면 됩니다. 기자님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는지는 아세요? 제가 PD한테 넘겨 듣기로는 독한 사람들만 모았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독한 사람들을 모아서 진짜 독점이다. 정의상 기자님 불독 기자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누가 후계자로 적합할 것 같으냐고 했을 때 이 친구를 적극 추천한다 해서 나오신.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예. 예. 불독의 분위기가 나는 분이 지금 계시거든요. 본인은 그 평가에 동의를 하세요? 일단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였고요. 제가 이제 좀 오랫동안 취재했었던 사건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보도를 또 한번 여러 번 더 해봐라, 이렇게 좀 열심히 해봐라, 이런 응원하시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송수진 기자님. 네. 전화주신 토크쇼에서는 어떤 역할을? 저는 그때 공식적으로 제 별명은 뉴스토커였는데 네.
뉴스토커라고 하는 게 뉴스 토커란 뜻도 되고 뉴스토커란 뜻도 됐었어요. 아, 뉴스토커. 국회에서 그때도 약간 이제 그 밀착 취재를 법정 취재를 한번 스토커 한 취재를. 장면이 나왔었죠. 아하. 강효상 전 국회의원이 조선일보에 편지를 써서 음. 보도사주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그때 강효상 의원님이 저희 그 취재에 응하지 않으셔가지고 토크쇼 진행의 손수진 기자인데요. 네네. 의원님 일단 저희가 오늘 온 이유는 요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넥스플라이스를 당하셨군요. 네 넥슬라이스 네 공식 정확한 지금 명칭입니까? 네. 넥스플라이스. 그렇게 팔로우를 하는 사실 과정들은 취재 과정에서 저희는 되게 흔하거든요. 끝났죠. 근데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연출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기자들하고 시민들 사이에 좀 취재 과정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다르구나. 저기 박상현 기자님 같은 네, 경우에는 철렁은 어떻게 요즘에 잘 되고 있습니까? 아, 잘 되고 있고요. 네. 되게 좋은 기사를 쓰고 왔어. 간만에 누구를 좀 살리는 기사를 한 번 쓰고 왔습니다. 오호. 그 간병 살인했던 청년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썼죠. 청년의 이야기는 참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저 받고 있어요. 저 받고 있는데 네. 아침에 이재명 후보님도 언급을 하셨어요. 팩트 확인을. 야, 지적해 주신 사람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해시태그 너무 좋아요. 너무 조만간 그만두려고 해요. 그 홍효진 기자님 영상에서 이제 이 달리기를 되게 잘하시거나 제좀잘 숨기를 잘하시거나 이런 쪽이시라요. 잠깐 대화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략하는 사람들 왜 운영하실 자격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모의소송 받고 있는데 대답하기 싫다고. 몇 미터 정도 이렇게 팽팽하게 달렸습니까? 한 100m는 전력질주에서 달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뻗치기가 좋으세요? 달리기가 좋으세요? 달리기가 좋죠. 아, 달리기가 낫습니까? 네. 뻗치기는 기약이 없는데 사물이 일단 사물이 아니죠. 목표가 보였다는 거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것이 낫죠. 그래서 100m를 전력 질주로. 그렇죠. 독한 분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SM 오디션도 오셨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야로 오디션을 보셨어요? 가수요. 가수요? 1차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바로 떨어졌어요.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한 바퀴 뛰고 오실래요? 저희가 기자분들께 기자분들의 생활은 어떨지 저희가 생활 계획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좀 여쭤보시면 진짜 솔직하게 그리셨습니까? 홍여진 기자님? 왜? 본인한테 하는 질문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있어 보이게 그렸어요. 일 열심히 안 할 때 있는데 네. 되게 일 열심히 할 때로 그렸어요. 첫 번째 일단 교수님 왜 그걸 굳이 들어? 그렇구나. 같이 보셔야 되는구나. 제가 가리면 보통 잘 안 보여요. 네. 이제 안 보여요. 저녁이 있는 삶이 제일 딱 눈에 띄고. 저요 12시까지 낮잠. 이 뜀박질. 보니까 일에 투자하시는 시간이 하나 둘 셋.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일이 없는 삶이네요. 뜀박질 2시간 황영조입니까? 혹시 홍여진 기자. 아니 100m 전력 질주하려면 잘 뛰어야 되죠. 그건 꾸준히 할 필요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어디서 일하는지까지 적으셨어요. 여기서 하시면 일이 잘 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요. 바로 낚이죠? 굉장히 인상적이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낮잠. 저 밥을 먹고 나면 너무 졸려. 거의 기절을 해요, 사람이. 그 정신이 못 차려가지고 그때 잠을 안 자면 그나마 일하는 저 수복 3시간 일도 막 거의 안 해요.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죄송한데 이분이 어떤 면에서 독하다는 거죠? 독하게 자는 건가요? 취재하실 때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럼요. 기자 일이 루틴하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럼 취재가 있을 때는 보통 여기가 그냥 취재를 꽉 찹니까? 거의 장난 아니죠. 밤을 샙니다. 누가 낮잠을 자요? 어떻게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는 게 중요해요. 할 땐 잘하는 거. 잘난 척 특집인 것 같아요. 서로 다 잘한데 자기가. 아주 신박한 교훈을 남긴 일과표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기상 출근 준비하시고. 출근 준비가 일반 여성들보다는 짧은 편이시네요? 어쨌든 누군지는 밝혀졌습니다. 소수진 기자님이시고. 점심 취재. 밥 먹는 시간이 없어요? 5일 중에 이틀 정도는 네. 제가 좀 잘 아는 취재원분들 네. 하고 함께 이제 식사. 네네네 하면서 이제 얘기도 듣고 정말 아까부터 되게 미스테리한 부분이었는데 넷플릭스는 동양 취재를 해주세요. 그럼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동양 취재하신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저 최근에 오징어 게임 재밌게 봤고 취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취재라는 것은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떤 콘텐츠가 어떤 코드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보여지고 있구나. 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도 기자분이셨군요. 밤마다 넷플릭스 그렇게 열심히 보시거든요. 아 그러면 사실상 기자분이시다. 사실상 제 중요한 취재원이 될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저분은 예. 원래 저렇게 진지한 얼굴로 헛소리 하십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저희 또 갔을 때도 네. 굉장히 진지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농담이고 농담입니다. 제가 헛소리 한 거고요.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여기 보시면 누구예요? 퇴근이 4시 퇴근이 4시에서 5시 사이에 퇴근을 하시는데 그리고 취침이 3시간. 이 정도면은 그다음에 아기와 미팅. 죄송합니다만 무슨 것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정 이메일 체크인 것 같아요. 일정 이메일 체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또 의미 없어졌죠? 어? 이게 뭐야? 아, 진짜 모르셨어요? 아, 팩트 체크가 필요한 네. 부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러네요. 4시 퇴근 진짜 맞나 뭐 이런 거. 이게 아까 제가 과장을 했다고 했는데. 네. 아까는 약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이게 네. 1년을 12달로 본다면 네. 그중에 한 2개월에 해당하는 일과. 근데 저희 아. 탐사보도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일괄적이지가 않고 예. 되게 일찍 퇴근하는 날도 있는데 미친 듯이 밤을 샐 때가 많아요. 아기와 미팅 네. 아침이잖아요. 예전에는 이거보단 좀 삶이 더 나았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제가 4시쯤 퇴근을 해가지고 이제 좀 잠을 자고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이제 아기를 꼭 만나야 되니까 이게 이때 안 일어나면 아기를 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전화 응대가 있네요. 이상하게 9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전화가 많이 와요. 그렇게 취재원한테. 근데 다들 퇴근하시고 그때 할 말씀들이 있으신지 저한테는 주로 요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제 아기를 요때 재워야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제 전화 응대를 하고 네. 저랑 공통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꾸 저와의 공통점을 아니, 뭐 있는 걸 있다고 말도 못하니까. 아니, 이게 뭐 화를 낼 일은 아니잖아. 내가 뭐 나랑 생긴 게 닮았다 그래서 아니야. 뭐라 그랬어? 아이 감사합니다. 뭐요? 갑자기? 아니. 대표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걸로 그린 건데. 대표님, 직원의 성격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조절 장애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넘기시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 남았으니까 떼고 시작하도록 하죠. 이야, 4시간. 이분도 장난 아닌데요? 취침이 3시에서 7시. 일간지들이 보통 이제 한 4시, 5시면 그날 기사를 올리니까 그 중에 이제 또 단독 기사들이 있는지 아니면 전날 밤에 올라온 단독 기사들이 있는지 그 시간대에 이제 눈 뜨자마자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 저녁,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일을 하는 시간인데 이게 너무 길거든요. 저는 기사를 밤에 써요. 그러니까 주간지라서 이제 매일 기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대신에 좀 분량이 많고 좀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좀 글은 또 밤에 잘 써지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많이 주무신다. 전화로서 뭐 먹는 건가? 잘하네. 너희들도 잠을 충분히 자라. 그럼 혹시 부럽다는 뭐 박선 기자님 쪽으로 거의 뭐 몰빵일 것 같은데요? 아니 부럽지 않아요. 왜요?
분명히 저런 일과가 매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네. 하다 보면은 이제 저렇게 쌓여갖고 또 어느 날 또 털어내야 되는 그 시점이 되면 또 엄청나게 또 밤을 새실 거란 말이에요. 규칙적이지 않은 삶이 사실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그런지 네. 오히려 저는 아까 송수진 기자님이 기자님의 일과가 규칙적인 편이어서. 밤에 넷플릭스도 보시고 아니 이제 운동도 하시고 제가 지향하는 삶이에요. 아니 요즘 보면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면서 취재를 잘하는 기자가 있고 네. 이렇게 약간 막 몰아치듯이 하는 기자가 있는데 저는 아, 예. 제가 지향하는 삶은 되게 규칙적인 삶을 사는 기자인데 되게 네. 그런 거에 부합하는 그러네요. 기자가 이제 연차가 올라갈수록 네. 자기에게 편한 어떤 취재 방식이 점점 몸에 익는 것 같거든요. 네. 그걸 빨리 찾아내는 기자가 성공하는 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혹시 땡땡이를 쳐보신 경험은 물론 저희 해시태그를 보는 독자들끼리만 비밀로 하겠습니다. 저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아, 드디어. 그러세요? 예. 야, 아, 그럼 저희가 먼저 일단 식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배고프실 텐데. 그러게. 분위기가 정말. 뭔가. 자, 이쪽부터 먼저. 와, 아이고야, 이분. 와, 엄마들이 이렇게 안 해주는데. 와, 아 그럴싸하다. 가정식. 네, 가정식 느낌이에요. 술 드십니까? 술이 안 됩니다. 네네. 뭐야, 왜 맛있어? 치즈가 들어가나? 홍 기자님은 육아휴직 얼마나 하셨어요? 저 출산휴가 포함해서 1년 3개월. 3월 달쯤 복직했어요. 스테퍼님 펀딩이 예전에 스토리 펀딩 모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렇지 않죠? 예. 후원 모델 유료 독자 월 CMS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이버가 구독 플랫폼 만든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설록은 안 하세요? 저희는 그냥 그런 거 없죠. 일단 뭐 홍보라든가 뭐 회원 관리 그게 가장 좋은 건 기사를 잘 쓰면 돼요. 너무 정식에 답을 해주셔서. 이게 정답이긴 하지. 네. 어쨌든 기사가 통하면 뭐 저희는 불필요한 홍보 같은 거 없고 직원도 없고. 제가 회원이잖아요. 저도 뉴스파 회원인데. 아 그래요? 저도 뉴스타파 회원이에요. 아 저도요. 조회원입니다. 정말요? 정말요? 아까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놨었어요. 스타프에 여러 번 나오셨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거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의 각 면에 여러분들 보시면 키워드가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는 교수님께서 던지시겠습니다. 월척이네요. 월척입니다. 아, 먼저 우리 대표님한테 좀 여쭤봤으면 좋겠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여동생 있지 않습니까? 박근영 씨가 유경재단 이사장 할 때였어요. 저게. 유경재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거기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오. 난리가 났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큰 걱정을 하고 분노를 했죠. 그래서 막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날짜가 잡혔고 그걸 알고 기자들이 다 우르르 같이 갔죠. 그래서 안 나와, 박근영 씨는. 그래서 막 취재하다가 기자들은 다 김이 빠져서 다 철수했죠. 저도 철수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제가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일명 급변 사태가 벌어져서 급변 사태. 또 화장실 갔죠. 화장실 일을 보고 나왔더니 네. 갑자기 그 순간에 박근영 씨도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아. 눈 빡 열고 나오더니 어머니들 앞으로 달려가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 딸들 임신이 됐어!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들하고 박근영 씨하고 진짜로 주먹질하고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주먹질하고 머리 잡고. 네네. 나 혼자 사진 찍고 다 했죠. 막 기사 쓰고. 그래서 딱 그러고 딱 하고 기사 쓰고 갔더니 편집국장이 어쩌면 감옥에서 혼자 특종을 하니까. 제가 말했었죠. 근데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솔직히 환시했다가 야 그거 어디 가서 말하지. 그냥 네가 노력해서 특종한 거야 이거. 우리 그걸로 가자. 중요한 건 이제 기자들 앞에서는 안 그랬다가 기자들 싹 사라지니까 이제 본색을 보인 거잖아요. 제가 또 비거리 기자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학부모인 줄 알고. 학부모님 같은 느낌이 좀 학부모인 있어. 줄 알고 그렇게 된 거였죠. 이게 사실 성형수술한 얼굴이거든요. 어디를? 갑자기 말이 되게 기분 나쁘네. 성형수술 다 미용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제가 여기 사실 여기 흉터가 그래도. 있어요. 이 흉터가 그전에 더 진했는데 이 흉터를 서명수 국장님이
야, 상규야 너 수술하라고 그러니까 아 됐어 선배 평소에 자꾸 뭐 이거 하냐고. 야 너는 네 얼굴 못 봐서 그래. 보통 자기는 자기 얼굴 안 보잖아 상규야.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인상이라는 게 근데 굉장히 호감이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고맙습니다. 굉장히 호감이세요. 네. 대박까지 친 적은 없고 그러니까 중박? 예전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일 때 태블릿 PC가 이제 막 발견돼가지고 많이들 저희 마음이 분주할 때였죠. 우리도 뭐라도 하나 잡아야 된다. 이미 기자들이 모든 걸 다 휩쓸고 가서 기자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냥 봤더니 집은 텅텅 비어있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도 없고 아 이거 망했다 뭐 없다 그래서 계속 없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냥 계속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있는데 한 3일이 지나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문이 열려 있어서 그렇죠. 네. 뒤쪽으로도 한번 좀 쓱 돌아볼까 하는데 쓱 돌아보는데 이렇게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이게 묶인 채로 있는 거예요. 100리터면 제일 큰 거네요? 그쵸, 엄청 큰 게 있었어요. 근데 딱 봐도 약간 조금 젖어 있어요, 쓰레기 봉투가. 손을 넣기가 좀 약간 싫다. 너무 싫다. 고민을 했죠. 그래서 제가 깊숙이는 못 넣었어요, 손을. 깊숙이는 손을 못 넣고 그 쓰레기 묶인 매듭 틈 사이에 조그만 봉투를 손을 살짝 넣어서 살짝만 집어서 꺼냈어요. 봤더니 청와대 명함이 나오는 거예요. 청와대 인사들의 홍보팀 뭐 이렇게 명함이 나오길래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딴 건 더 없었어? 라고 이제 선배가 물으시는데 차마 없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다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쓰레기를. 그렇죠. 남편이랑 같이 갔나마 그랬을 거예요. 남편은 무슨 죄입니까? 남편 좋아해요 그런 거. 파헤치 가는 거 좋아해서 몇 번 같이 다녔는데 가서 이제 좀 더 깊숙이 넣었어요. 그때도 다 가지고 오진 못했어요. 본인 손이 들어갔나요? 남편 손이 들어갔나요? 죄송해요. 네. 남편 손 들어갔어. 봤더니 이제 뭐 인감도장, 뭐 법인카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직도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싶었던 연락처, 뭐 미르재단 관련된 거 막 다 나오길래 아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이 계열사에 있는 쓰레기를 다 가져와라라고 이제 회사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도 어디 가면 항상 이렇게 쓰레기통을 진짜 아직까지도 좀 잘 봐요. 탐사보도 잘하시는 분들을 약간 비아냥식으로 약간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영어로. 머크레이커라고 그러는데 머크레이커. 머크레이커? 머크레이커 그 똥더미를 파헤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늘 식후에 아주 토크가 간단하네요. 배드민턴 치다가 제가 내부 고발자로 만든 적이 있어요. 오래 알고 지내던 어떤 지인이었고 배드민턴을 한창 치고 있는데 서로 이제 회사 얘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임원의 어떤 비위 사실 횡령 쪽에 굉장히 가까운 배임 소지도 좀 있는 것 같고 집에 와서 이제 감사 보고서랑 자료 같은 것을 찾아보고 자금 흐름을 조금 맞춰보니까 얼추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진술도 필요하고 증거도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까지 됐고 수사가 이뤄지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까지 가서 형사처벌까지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사는 잘 나오고 어떤 결과도 괜찮게 해결이 됐지만 이 내부 고발자랑 저랑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그렇겠죠. 본인이 노출될 경우에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험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걸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고민도 정말 많이 했었고 취재 연보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제가 확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됐어요. 이분이 특정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고 그렇게 안 되게끔 할 자신도 사실 있었고 보호는 철저히 해서 보도를 했고 그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 송수진 기자님께서는 혹시 월척 대박 제가 경인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 그때 백수호 사태가 있었어요. 백수호. 그 업체는 계속 국내산 백수호입니다. 이어부피소라는 거는 전혀 함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왔지만 현장을 좀 뒤졌어요. 뒤졌더니 중국산 포대자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원재료 공장에서는 중국산 포대자루가 발견이 된 거죠. 한마디로 저만의 어떤 좀 소소한 단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늘 그냥 이런 식으로 기자 생활이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흑역사 이불킥 할 만한 거 아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를 쥐어뜯고 싶다. 제가 생각하는 이불킥은 어제 제 이름이 달려있지만 제가 제대로 쓰지 못한 기사.
그전 회사에서는 일단은 20개 써야 된다 했잖아요. 하루 네. 기사를. 그렇게 써야 될 때가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러다 보면 제가 취재하지 않은 기사를 취재한 것처럼 쓸 때도 있고 네. 있죠. 남의 기사를 베껴 쓸 때도 있고 광고성 기사를 쓸 때도 있고요. 그런 기사들이 여전히 제 이름을 달고 이 언론 아하. 인터넷판에 떠돌고 있다는 것이 네. 지금 제가 그래도 어쨌든 탐사보도 기자로서 오랜 시간을 살고 있는데 네. 저를 그때 그 그렇죠, 기사를 읽었던 그렇죠. 독자가 저를 본다면 그렇죠. 예. 뭐야? 제가 저런 사람이었어? 타이반 타이반으로 그렇게 썼는데 음. 그게 좀 제일 이불킥한 기사예요. 굉장히 많은 수의 이게 왜 기사야 싶은 기사들이 인턴 기자 이름을 달고 나오고. 아이 그럼요. 예. 이거는 착취하는 사람의 문제지 그거에 착취 당한 사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니까. 이런 분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자가 되고. 송수진 기자님은 아우. 이불킥 많이 했죠? 많이 했죠는 뭐야? 왜 단정을 내주지? 뭐 교수님 알고 계시는 네, 거 알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알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뭘 알고 계시죠? 딱 이불킥에 초점을 맞추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창피한 일 정도. 제가 출입처 취재원한테 이제 사랑 고백을 했다가 어머머머. 차인 적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계속 취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불킥이다. 아. 이건 되게 제목이네. 지옥이다 지옥. 다들 지금 이게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어떡해. 지금 다들 손들었어. 아, 끝났다, 이거. 다들 한숨 쉬고 있잖아 지금. 죄송한데 이거는 이거 너무 센데? 예,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던지는 건 의미가 없고. 자 송수진 기자. 네. 그래. 제일 대박 에피소드가 나온 사람이 던지기로 합시다. 아까 그게 뻗치기. 진짜 뻗치기라고 한다면 제일 뭐 경험이 많으신 분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제 뻗치기가 네. 한번 이제 사람을 아니고 동물 취재할 때 동물이요? 혹시 취재원에게 사랑 고백은? 그러니까 노원구청에서 살아있는 호랑이를 전시한 거예요, 구청에서. 그래서 맨 처음에 기사가 어떻게 나갔냐면, 이색 행사, 볼거리 해가지고 기사 좋게 나갔다가 점차 여론이 바뀌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좀 잔인하지 않아? 동물 학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여론이 바뀌면서 기자들도 이제 태세가 바뀌었죠, 이제. 그 독해 기사 안 쓰고 저거 취재해봐라 해서 내가 갔는데 구청에서 엄청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무슨 학대냐고. 사람들이 아침 9시 출근했대 6시 퇴근하지 않냐. 그게 사람 학대냐고. 얘네들도 아침 9시에 여기 왔다가 6시에 큰 물이 뛰어논다고 막 난리 난다고 애들 막. 뭔 소리야. 무슨 학대냐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 퇴근할 때 기다려야 되잖아요. 호랑이 퇴근할 때 내가 기다려가지고 호랑이 퇴근하는 거 쫓아가려고. 동물 뻗치기. 맞네 진짜로. 호랑이 퇴근 안 한다고 입증해야 되니까 제가 주차장에서 그 눈 오는 밤에 밤을 샜어요. 주차장 입구에서 샷다 앞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쟤네들이 24시간 동안 갇혀있고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또 전시된다 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날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다. 눈이 와가지고 오늘만 퇴근 안 할 수가 있구나. 원래는 퇴근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루 또 밤을 새야 되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눈이 왔으니까 이제 공무원 일찍 출근해서 막 눈 쓸더라고 이렇게 막. 근데 제가 이제 밤새스가 취재하니까 또 비주얼도 되니까 눈치는 그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했죠. 호랑이들 퇴근 안 한대! 걔네들이 가길 어디 가? 맨날 여기 있지. 걔네 안 가? 아유, 맨날 거기 있어, 아유! 또 우리 갇혀! 또똥이야, 또똥! 홍 기자님이 제일 유명한 장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취재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물 취재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갑자기 없어져서 공무원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을 뻗친 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말하기가 좀 민망한데요. 그렇지만 제가 또 뻗치게 하면 또 일가견이 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부인께서 이제 선교비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한창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걸 미국으로 이용했다고 해서 미국에 이제 취재를 가는데 거기 핵심 인물이 있었어요. 그 조용기 목사 부인의 측근. 그 사람이 사실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가장 큰 미션이 그 사람 입에서 답변을 들어오는 것이었는데 당연히 해줄 리가 없죠. 공식 질의서 보냈고 전화했고 찾아갔는데 다 문전박대 답변 안 하고 노하고 마지막으로는 답변이 미국에 없다. 베트남에 간다. 근데 아무래도 갑자기 우리가 왔는데 베트남에 간다?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안 갈 것이다라는 촉이 오잖아요. 그 집안 먼 곳에서 뻗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김영희 부총장님! 베트남 중국 가셨다면서요? 아니 보통... 그러니까
아니 왜 거짓말을 하시 그렇게 하십니까? 거짓말 안 해요. 아니 학교 잠깐만 대화 나눠주십시오. 왜 하시자고 부동산 다 매각하셨습니까? 왜 책을 다 매각하신 거예요? 아! 막 그 거의 끝장면에서 이렇게 막 주저앉는 장면이 나왔었죠. 박경!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핵심 증인이 막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무 그게 그냥 독자이자 기자로서 너무 허탈하고 한심스러워서 허탈감이 있죠. 네. 그냥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되게 취재를 되게 잘하시고 저도 되게 좋게 봤던 편이었었는데 특히 맨 나중에 그 주저앉는 장면이나 이런 게 아마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네. 이 취재 과정 같은 걸 다 알고 보면 네, 이거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수단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무런 얘기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랬을 때 그럼 이게 이제 상당히 고생을 하고 노력한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땠는지까지 보여주는 방법으로서는 저는 이게 단순하게 볼 게 분명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돼요. 정우성 씨를 섭외하기 위해서 뻗치기를 했던 기억이. 설마 사랑 고백을 한 사람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를 할 때 네. 저희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라이브라는 것을 따로 했었어요. 네, 저 본 적 있어요, 여러 번. 동접자를 많이 붙이고 싶었고 관련된 콘텐츠도 우리가 잘 만들고 싶었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셀럽을 한번 그 초청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그때 그 아이디어가 나온 게 정우성 배우였어요. 정우성 배우를 뻗치기를 하기로 했죠. 이제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같이 보이는 그 커피숍 자리에 앉아서 그때부터 정우성 배우를 뻗치기를 했던 거죠. 지나가다가 이정재 배우님이 저희를 보고 뭐 하세요? 그래서 정우성 배우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해서 좀 제발 정우성 배우님께 저희가 왔다는 걸 전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렸어요. 정우성 배우님이 저기 멀리서 완전 크게 웃으시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지금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의 동접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님께서 한번 출연해 주시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셨네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배우님께서 한번 출연을 해주시면 입소문을 타고 많이 공유가 될 거고 요즘 표현으로 빌리자면 그 코인을 타고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때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 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소속사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우님께서 오케이를 하셨죠. 와 진짜 왔어. 이제 오지가 됐다고 나왔어. 취재 대상을 제가 뻗치기 한 경험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제 셀럽을 섭외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뻗치기를 한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비단 기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그때 저는 처음 했었어요. 정우성 배우를 실제로 보고 그 뻗치기가 약간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배우님이 멋있는 건 맞지만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아니셔서. 정우성이 제 역할 했었잖아요. 제 역할 했었잖아요. 맞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정우성이 별거 아니야. 제 역할 했어요. 선배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대박은 압도적이었던 박상규 기자님이신 것 같은데. 왜요? 내가 해요? 제가 해요? 네. 어휴. 그때 그 사람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문 기자님. 사실 저는 이제 낙동강변 살인 사건이라고 이제 재심 사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21년 5개월 복역을 하고 나와서 재심을 청구를 해서 무죄까지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못 믿었어요, 두 분 말씀. 왜냐면 이미 형 다 살고 나오셨고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그리고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니 어떻게 믿겠어요,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빵집 가서 밥을 먹는데 장동희 선생님이 맨밥에 김치만 계속 드시는 거예요.
왜 다른 반찬 이렇게 많은데 안 드시냐 했더니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뭔지 몰라서 먹을 수가 없다. 근데 내 앞에 갖고 오면은 기자님이랑 그 같이 있는 친구분 못 드시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먹었다. 이렇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보고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눈앞에 있는 반찬도 못 보시는 분이 과연 실제로 그렇게 살인을 했을까? 그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엔 보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과거의 시력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받는 검사가 신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30살 때 일이 생겼었고 검사는 이제 20살 때 받으니까 이 기록에 뭔가 있으면 믿을 수 있겠다. 이 시력에 대한 주장을. 그래서 전화드려서 병무청 가셔서 징병문 사서 떼오시면 된다. 그거 그대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는데 보니까 시신경 위축으로 면제를 받으셨어요. 네. 근데 시신경 위축이라는 게 눈에 이렇게 신경이 죽어서 그렇죠. 앞이 점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요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바늘구멍처럼.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믿게 됐던. 시력 검사 결과는 처음 재판받을 당시에도 있으셨을 텐데. 그걸 제출 안 했더라고요. 네.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변호인이 주장을 했는데 네.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 살아오신 과정들, 그 사건 이후의 어떤 삶들 그런 걸 들어보면서 전혀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공감을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울컥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취재원한테 사실은 감정을 이입하면 되게 위험해지니까. 네네. 일부러라도 안 하시려고 했을 텐데. 네네. 기자 생활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요. 예. 지금 올해 2월 달에 끝났으니까 기자 생활 거의 한 80% 이상은 이분이랑 같이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그동안도 그렇고 절대 제 기자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으로 남겼다는 그 역할을 저는 했다고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죠. 생각을 합니다. 네. 재심 전문 박상규 기자님은 그때 그 사람은 어떤 분이요? 사실 양준호 취재했을 때 셜록을 시작하고 되게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 또 만나려면 또 뻗치기 해야 되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니까 8시에 집 대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교복 입은 남학생이 나오는 거예요. 또 딱 문이 또 딱딱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번에는 그보다 더 작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딸이. 걔를 보는 순간 나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떡하지? 내가 니네 아버지를 보도하면 학교에서 왕따 당할 텐데 되게 놀림받고 아버지의 정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격받을 텐데 저는 양진호를 취재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바로 그 두 아이가 나왔을 때였어요. 그 두 아이를 봤을 때 너한테 상처 줄 수 있겠다 니네들한테 그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어쨌든 보도를 했죠. 보도한 다음에 내가 어디 가가지고 양진호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잘 글도 안 쓰고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 때문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가 나라는 사람을 나는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고 상도 받고 박수 받고 했지만 누구한테 나의 보도가 상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되게 좀 섭섭한 게 개인적으로 뭐냐면 자기 자녀한테 편지 보내면서 있습니다. 아빠가 나가면 박상규 기자라는 사람을 가만 안 둘 거야. 아빠가 진짜 자녀한테 그런 말하고 말 나는 자기 자녀 배려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야. 법정에 재판 취재 갔었는데 양진호 씨는 아직도 반성을 안 해요. 눈이 마주치면은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욕을 해요. 저도 같이 장난치다가 같이 보면서 머리 긁죠 이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자, 그럼 이제 손수진 기자님. 저희 그 작은 이모가 요양병원에서 한 2, 3년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몸을 제대로 못 가누셔가지고 늘 결박당해 있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그 요양병원에 한번 잠입을 해서 취재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를 가장을 해서 어르신들 그 식사 수발도 들고 침대 시트 가는 것도 도와드리고 청소하는 것도 같이 했고 말벗도 되드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한 이틀 정도 만에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그 젊은이답지 않게 되게 성실하다, 마음씨가 곱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지금 사실 취재를 하러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순전한 자원봉사는 아니었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칭찬으로는 들었지만 또 칭찬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요양병원 취재가 방송사에서는 그렇게 잠입한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경우였죠. 근데 이게 제가 계속 부지불식간에 그냥 어르신들 생각이 나죠. 사실 저의 어떤 취재 욕심이었는데 그분들의 진심을 내가 혹시 이용을 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기자라는 걸 모르셨으니까. 네. 알았다고 하셔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그분들께는 지금도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렇지만 그때 제 취재로 무언가 좀 변화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양병원은 그래서 제가 기자로 계속 일을 하면서는 당장 취재를 못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팔로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뭐 다른 기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특정 아이템을 되게 열의를 갖고 취재를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그냥 내게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안으로 들어오죠. 네,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때는 뭐 서로 기자 뭐 취재 대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삶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을 어떤 면에서는 업이 많은 직업이다. 약간 그런 생각 가끔 하기도 해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업이 쌓이는 직업이죠. 사회를 많이 바꿀 수도 있지만 사실 개인이 파괴되는 일이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업이 많이 쌓이죠. 그렇죠? 호신 기자님께서는 동감하면서 저도 저런 일로 마음이 많이 힘든 적도 많았고 기자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기자 생활 지금 이제 12년째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터져서 많은 분들이 그걸 가장 기억하시겠지만 그 2달 전쯤에 마우나리 조트 사건이라고 경주에 이제 어떤 체육관 지붕이 붕괴가 돼서 그때 수많은 학생들이 사망을 하고 중상을 입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1년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처벌은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생존자 중에서 가장 피해를 좀 많이 본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림의 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들을 극대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학생을 찾아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였는데 갑자기 우셔가지고 지금 잘못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취재하는데 그 학생이 이제 세월호 참사 학생들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철근이 화물실을 관통을 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도 병원에 누워 있어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 학생이 누워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도 사건이 자꾸 사건으로 잊혀지네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꾸 더 큰 사건이 터지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도 너무 큰 사건이었는데 다 잊혀지는 거예요. 기자들은 또 이제 새로운 사건에 이제 또 빨리 투입이 되어야 하고 하니까. 다행히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 간병비 뭐 이런 거를 그 회사에서 주기는 해요. 주긴 하는데 사장이 바뀔 때마다 그 대우가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제가 바로바로 기사를 쓰지 못하는 건 혹시라도 내가 기사를 썼다가 당장 얘의 치료비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보도를 반드시 써야 할 때 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감시자는 계속 되어야겠다. 이 사건은 아무도 안 지켜보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 이건 제가 2014년부터 매년 갔어요. 그 병원에 어머니랑도 이제 너무 친하게 지내고 걔 언니도 되어주지만 기자로서도 지켜보면서 가끔 되게 기자가 되게 하기 싫을 때 있는데 그래도 내가 얘한테 힘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가장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언니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좋은 언니이자 좋은 기자이고 싶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네 분 얘기가 다 묘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 업의 직업의 특징이 사회를 생각하는 거냐 개인을 생각하는 거냐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냉정해야 될 그 사실이 보이는데 사건 자체가 냉정하게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식의 일들이 또 있어 버리고 그러면서 이 중간에서 계속 맴돌아야 되는 어떤 숙명 같은 게 이 직업의 이제 특징인 것 같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가 주사위에서 제가 볼 때는 저기 대선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대선이 나오도록 던져보겠습니다. 오! 이야! 때리면 풀 수 있어. 내 해시태그 거의 2년 다 돼가는 동안 제일 쓸모 있는 기사였어. 자, 대선. 이제 또 뭐 이제 대선이 이제 곧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대선이 제일 재미있으셨어요? 재밌다기보다도 이제 정말 지울 수만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기사가 저의 첫 대선 취재 기사거든요. 제가 이제 사회부 기자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서 네가 좀 문국형 후보 좀 마크해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문문편을 막 띄웠었죠. 사실 오마이뉴스가. 이명박의 대항마로서 정도경은 너무 약해. 네. 근데 이제 그게 내부에서도 그렇고 특히 정치부 기자들에서 이제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거 못한다, 안 한다. 왜 지지율도 몇 프로 안 나오는데 왜 우리가 주요 후보로 띄워줘야 되냐. 그거 안 한다 했더니 연차 나를 보내서 그 사람을 담당하게 한 거예요. 흔히 이제 지금도 독자들이 사실 오마이뉴스 비판할 때 문문편 얘기하는데 독자들이 비판하는 문문편 기사 대다수 내가 다 썼어요. 충성을 다했습니다. 저연차 때. 선배한테 따지도 못하고 그냥 막 썼거든요, 그냥. 딜레마보다 반성을 먼저 하셨다. 근데 그때 그러고 지나고 나서 홍준표 의원하고 우리 이제 대선팀 그때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홍준표 의원이 그때 그랬거든요. 나한테 쌍규야. 니는 문문편 될 것 같나? 그러는 거야. 니 줄 똑바로 서라? 그러는 거예요. 이명박 후보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지금 대통령 한번 하려고 현대 사장 그만두고 국회의원 몇 번 하고 시장하고 여기까지 온 거다. 그렇죠. 그 세월이 얼마냐. 그 경험이 무시할 수 있는 것 같냐. 대통령이랑 바로 그런 자리다. 어디 저 기업 회장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치 경험도 없이 와가지고 대통령 하겠다. 니들이 좋아하는 민주주의가 그거야? 쌍규 니 말해봐.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럼 정치 의회가 뭐가 필요해? 갑자기 인기 투표 해버리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 말이 되게 기억이 나고, 특히 왜 기억이 나냐면, 뭐 정파 다 떠나가지고 요즘에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그게 기억이 나요. 똑같은 판에서 그렇게 된 거네. 저는 그게 되게 놀라운 현상이 생각하고, 민주주의 역사가 더 길어졌는데 어떻게 갑자기 정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 와가지고 주요 대선 후보가 되고. 이제 앞으로는 대선 취재에 직접적으로 뭔가 뛰어들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글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주제 파악이잖아요. 혈록 같은 규모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선을 효과적으로 보다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대선 전국에서 놓치고 있는 사안에 우리 차라리 집중하자. 대선 이슈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서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정치부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부 기자를 안 해봤다는 티가 굉장히 사소한 데서 툭툭 걸리듯이 나오는 거예요. 9월 초에 이제 민주당이 첫 순회 경선, 전국 순회 경선을 하는데 이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내려왔구나. 그거를 거기 도착해서 알았던 거예요. 이제 막 파란색 티셔츠 입으신 분들 계시고 파란색 그 바람개비 그거 입고 우려하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의원님들한테 가서 인사하면 저 지지자인 줄 알고 두 손 붙잡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심지어 지나가던 기자는 저한테 인터뷰를 해달라고. 기자입니다. 오늘 잘못 입고 왔어요. 그래서 연차가 올라가면은 무채색만 입게 되는 거군요. 회색, 검은색 뭐 이렇게. 송순희 기자는 정치부 취재하셨었잖아요. 지금 탐사보도에서 또 대선 취재하시는 거 있어요? 검증 보도를 저희가 대선 국면에서 해야 하잖아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고 그 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들이 좋은 정보를 들여서 제대로 된 선택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게 그 대선 검증 보도의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즘 저는 그 탐사보도부에 있으면서 이미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 유튜브에 나온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특히 방송사들이 어떤 검증 보도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검증 보도를 내놔서 이 유튜브에 한참 몰려가 있는 이 시민들의 관심을 다시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대선에서 이른바 검증 보도로 선거 투표 결과가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유튜브에서 약간 자극적인 주제나 자극적인 제목, 썸네일 막 이런 거 빵빵 달아가지고 조회수 막 팍팍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 살짝 열받으십니까? 딜레마적인 질문이다. 진짜 양난. 선정주의다 뭐 아니면 사실이다 아니다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하면 판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기자들은. 근데 큰 흐름은 그렇게 안 바뀌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도가 누가 더 많은 양으로 해줘서 이제 저쪽 표로 움직이느냐로 결국 갈 거 아니에요.
이제 기성 매체는 중립적인 보도를 할 수밖에 없고 선거법상 당연히 또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유튜브만 신나는 거지. 누가 더 많이 물량 공세를 하느냐라는 문제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걸 보시는 분들은 그걸로 마치 후보자를 다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확신을 좀 더 강하게 가지는 방향으로 그냥 안 간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3개월간 뭐라도 해야 해서 정말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려야 될 텐데 공약 검증이라든지 정책 검증이 되게 지난한 작업이고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정작 독자들이 되게 환호하고 그렇죠. 쉽게 보는 건 자극적인 제목과 정치인의 말 이런 거에 되게 마음이 많이 움직이시고 하세요. 당연히 기자들도 자꾸 그쪽으로 더 이제 공력을 쏟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도 당부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맞아요. 네. 정말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 나중에 공약이 될 수도 있고 정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아마 언론사도 그쪽으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물론 그런 관심을 안 가져주셔도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매체가 뭐 저희 매체? 뭐 이런 거겠지만 축제입니다. 강하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 대선 때 촛불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때 진짜 비 맞아가면서 우비 쓰고 막 취재하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한 번에 너무 많은 고생으로 이미 이제는 다시는 이 논의선상에서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은 이슈들이 다시 올라오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이걸 언제까지 되풀이해서 봐야 하나. 그냥 취재하면서도 허탈한 거죠. 그냥 취재 기자로서도 유권자로서도 이거 보는 내내 그냥 보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냥 대선 입한국의 정치인들의 말들을 보는 것 자체가 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것이니까 좀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좀 되풀이되지 않는 이젠 청산 됐다고 생각했던 구악들이라든지 특태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대선이 다음에는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취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정리해서 누구를 제일 마음에 들어 하나 서로. 오늘 토크 왕에게 드릴 선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짝 볼게요. 오. 뭐야? 마지막 바라기가 뭐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 뭐? 무조건 이겨야겠는데. 최고참 선배님께서는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 후배를 찝어주실지 아니면 본인을 찝으실지. 오늘 굉장히 이펙트가 크긴 했거든요. 전 저를 사랑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저도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결과가 그러면 이 엄청난 선물을 너무 놀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열어서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건가요? 네, 그럼요. 교수님 보셨죠? 네, 그럼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 상품은 네. 그 저희 4명 중에 제일 막내가 이제 문 기자거든요. 예. 문 기자에게 주고 싶어요. 아니, 일단은 받으세요. 일단은 받은 다음에 필요 없다고. 헤어질게. 자, 뭐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이게 뭐예요? 피디님 저건 뭐예요? 항아리예요, 설마? 아, 이 안에 금종이 들어있어요. 오. 와, 이거 순금이죠? 보니까 독종. 정말 진짜 제작진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정말. 네? 독종. 네, 감사합니다. 네, 더욱 독종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진짜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네, 진짜 선물은 저희 문상희 기자님께 바로 드리면 되겠네요. 아니, 펼쳐보면 또 후회할지 몰라요. 네, 그 독종이 한 10개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한돈 세트라고 합니다. 한우요? 네, 한 돈. 한 돈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저 독종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작진이 오신 기자님들께 다 하나씩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 받으시고요. 진짜네? 진짜요? 네, 되겠습니다. 저희 정준이 해시태그 오늘 야외에서 시작을 했다가 칠 같은 어둠에서 끝나게 됐습니다. 불과 1시간뿐이 안 된 때가 됐어요. 네. 많이 짧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산이라서 그래요. 해시태그 야유회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신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자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누가 요즘 이거 입고 그래? 뿅! 마치 짠 것처럼. 어서 오세요. 보고쌤 윤씨 싫어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다시 볼 사람도 아닌데요? 왜 지금 없죠? 다시 볼 수 없으시면 그냥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몇 시간짜리 듣고 싶다. 저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너 뭐하니? 몇 시간이? 정준이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나의 필적하는 강연자가 나타났다. 거의 없다가 교정 불가. 두 번째 질문 불가. 이게 무슨 고민이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게요. 시대의 특정 이미지를 특정하게 만들어내는 데 작동하는 약간의 힘 같은 게 없지는 않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이상하게 가보고 싶은데? 굉장히 잘생겨지셨네요. 국민이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말도 당신들이 나를 국민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저한테는 약간 눈물 버튼. 아마 저분이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분이 막 김세왕처럼 막 성시경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했다면 네, 안 그랬을 텐데 그럼 저기서 터져요. 떨려. 저는 여기 기전이 없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오케이!